예, 이어서 이제 경영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은 매년 뭐 어느 종류 시험이든 간에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역사니까 한번 말 그대로 이 학문의 역사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경영학, 그러니까 현대 경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그 뿌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독일 경영학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영학 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뭐 어처구니가 없게 뭐 영국 경영학 뭐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오답을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 경영학의 원류는 독일과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경영학은 약간 조금 거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경영학이고요. 미국 경영학은 좀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그래서 약간 이념 사상 쪽에 가까운 거는 독일이고, 기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 건 미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현대 경영학의 대부분은 미국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챕터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초창기 이론들 중에는 독일 이론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그 미국 스타일 이론들이 주류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적 순서대로 이제 고전 경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검토해 볼게요. 주의하실 것은 학술적으로 고전 이론이라는 학문은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게 이제 관료제인데, 관료제는 베버라는 학자가 주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버는 사회학자죠. 그러니까 사회의 발달 과정을 쭉 추적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3단계로 사회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통치자가 아주 그 카리스마로 통치를 하는 시대가 가장 원시적인 시대고, 그 다음이 전통, 트래디션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법에 의한 통치다. 이렇게 역사가 3단계로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카리스마 통치라는 건 원시 부족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부족장, 봉 들고 춤추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저분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같다. 저분이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는 것이고, 뭐 천둥이 친다 그러면 천둥이 치는 거고, 이런 이제 약간 좀 비논리적인 통치가 카리스마 통치고요. 전통적 통치라는 건 봉건 시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봉건 시대 생각하시면은 농노는 내가 왜 농노인지 모르죠. 그러나 농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농노로 사는 거고요. 귀족은 평생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귀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법이라는 건 일종의 합리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법의 지배 시대가 되면은 이걸 이제 베버가 관료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관료제 시대. 관료제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능력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관료제랑 흔히들 연공 서열을 따지는 것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실제 과거 시험에서도 관료제랑 관련이 없는 단어로 연공주의가 지목되었습니다. 관료주의는 연공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료 등용하는 시스템, 공무원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으로 뽑잖아요. 그죠? 공개 경쟁 시험을 뽑습니다. 이게 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임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30살 넘었다고 20대에 비해서 뭐 공무원 가산점 주거나 이런 거 없죠. 그죠? 능력주의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단 능력을 중시한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나 절차를 강조하죠. 규정과 절차. 규정이나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이 교체가 되더라도 관료 사회의 어떤 업무는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나 절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단점이 발생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목적 전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목적 전도라는 거는 항상 관료제도 조직이니까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의 달성보다는 오히려 목표 달성의 수단에 불과한 이 규정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병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직사회, 관료사회에서 너무 그 절차를 중시하는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목적 전도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고전 이론의 관료제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23쪽부터 쭉 그 관료제 이후에 과학적 관리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의 전문화라는 거예요. 직무 전문화는 달리 말하면 이건 분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게 이 단어가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라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워낙 비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비과학적 관리와 과학적 관리 차이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분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분업을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해주는 그런 방식의 관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문맹률도 매우 높았고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시켜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일을 끊어주는 거죠. 넌 이것만 해라, 넌 저것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집에 이제 그 일에 집이 워낙 넓고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이라서 그 동남아 현지에 큰 이제 자기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집이 넓고 정원이 넓다 보니까 이제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집사 드라마에서 보통 그 재벌 회장님 집에 보면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는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죠? 운전도 하고 뭐 돈 관리도 하고 일정 관리도 하고 이게 집사가 하는 건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집사를 고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일을 2개 이상 주면은 이게 처리가 안 된대요. 이게 복잡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관리만, 누구는 운전만, 누구는 그 정원 나무 관리, 누구는 장 보는 것만, 누구는 또 애들 돌보는 것만 이런 식으로 그 집에 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둔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특정 나라 국민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산업 발달 단계로 따져봤을 때 산업화가 이제 막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 분업이에요. 일을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그 이상의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일단 분업을 해야 돼요. 전문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키워드를 보시면 거기에 그 유일 최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유일 최선의 방법. 그래서 이제 유일 최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최고의 방법,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 여러분 공부할 때 왕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사람마다 자기 공부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서브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냥 눈으로 책을 보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유일 최선이 아닌 거죠. 그런데 테일러는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칙을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보편론이라고 불러요. 보편론. 늘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되는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키워드가 그 경제적 인간관인데 사람이 금전적인 인센티브, 즉 돈이죠. 돈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보는 게 이제 경제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 시대 이 이론에 키워드로 들어가 있냐면은 과학적 관리 이전에는 돈 더 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렸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약간 폭력적인 군대식 조직 그게 이제 중시가 되었다면은 테일러는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좀 노예로 보지 말고 돈으로 꼬시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현대 기업 관리의 방식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회사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과 룰들이 120년 전에 거의 이 테일러 시대에 거의 확정이 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쪽을 한번 보시죠.
했던 얘기가 쭉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기 뭐 표준 작업량, 표준 입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표준 작업량이라는 건 업무량을 정해준다는 거니까 이제 분업을 잘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차별 성과급을 실시했다. 이거 좀 별표를 좀 쳐두시고요. 차별 성과급. 차별 성과급이라는 거는 한 만큼 다르게 준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별 성과급은 한 만큼 다르게 준다는 건 그냥 성과급인 거고, 차별 성과급은 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차별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진도를 뭐 꾸준히 나가가지고 뭐 하루에 한 챕터 끝낼 때마다 부모님이 빵을 하나씩 준다. 그럼 이건 일반 단순 성과급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하루에 한 챕터 나가는 날은 빵을 한 개씩만 주고 두 챕터 나가는 날은 그럼 두 개를 줘야 되는데 두 챕터 나가는 날은 세 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차별 성과급인 거예요. 지급 기준,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따지면 기울기죠. 성과급 기울기가 꺾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차별 성과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테일러가 주장했던 그런 성과급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거기 고임금 저인건비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임금 저인건비라는 건 뭔 소리일까요? 임금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밑에 뭐 각주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특정한 종업원들한테 고임금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2배를 주면은 일을 2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동기부여된 사람 기분이 업돼가지고 일을 3배, 4배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허접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다 잘라내더라도 그러한 직원들 자르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즉 적은 수의 사람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과가 높은 사람한테 고임금을 주면 회사 전체적인 인건비가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계획부 제도. 계획부라는 것은 회사의 부서 중에서 분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급여 기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그 디자인하는 부서를 계획부라고 불렀어요. 그런 계획부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이것도 키워드인데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예를 들어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의 40분에서 50분을 기준으로 끊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성인의 집중력이 그 정도다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보통 좀 속된 말로 필 받으면 2시간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떠드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표정이 좀 죽어나거든요. 영화도 2시간 보기 힘든데 그죠? 어떻게 강의를 2시간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필 받아가지고 막 한 130분씩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찍다 촬영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쉬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끝나고야 나서야 이제 힘들었다는 걸 느끼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험의 결과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휴식 시간, 휴게 시간을 얼만큼 줘야 되느냐, 또 작업자의 그 책상의 높이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연구, 실험을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런 연구를 시간 연구, 동작 연구라고 했고 테일러가 수행했다.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일러리즘은 오늘날 현대 경영학의 여러 관리 원칙, 그러니까 분업이나 뭐 시간, 뭐 임금 등등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테일러가 이미 확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너무 지나치게 이 분업이라든지 돈, 여기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좀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좀 비인간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5페이지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보편론적 함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편론적 함정이라는 얘기는 최선의 관리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무시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심리적 요인을 무시.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마인드를 좀 무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 소외. 그러니까 인간 소외라는 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게 인간 소외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루에 하다 보면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학에서 나름 좋은 대학 나와서 전공을
뭐 특정 과목 전공을 했는데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전혀 쓸모없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매일 해야 되는데 자기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게 인간 소외이거든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중간에 수험생분들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만두면서 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직장을 왜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없어서 좀 소모되는 느낌이 든다. 그게 전형적인 인간 소외거든요. 같은 일을, 단순한 일을 자꾸 반복시키게 되면 사람이 좀 소진되는 느낌이 들게 돼요. 기계가 되는 듯한 느낌. 그게 이제 그 괄호 열고 거기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회사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종업원의 어떤 생각, 심리를 무시하는 그런 대부분의 현대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기서 파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노사 간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실 거예요. 노사 협력을 왜 강조했지 테일러가? 그러니까 여기서 노사 협력이라는 건 이거예요. 테일러리즘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이나 한마디로 그 노사 분쟁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노조와 회사는 한 몸이고 그러니 경영자가 시키는 대로 종업원들은 하게 되고 그게 자기들에게 또 이득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가정, 아예 노사 분규가 없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노사 분규가 그냥 없다, 없는 걸 가정한다라 해서 끝나면 뭐 괜찮은데 테일러리즘이 발달되게 되면은 노조는 그래서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이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는 욕을 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브레스의 연구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26쪽에 그 간트가 있는데 간트는 우리가 나중에 생산관리에서 공부하게 될 간트 차트라고 해서 그 교재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작업 일정표 있죠. 이거를 만들었는데 테일러의 친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테일러리즘에서 말하는 그 작업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트 차트를 개발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론을 보겠습니다. 일반 관리론도 고전 이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키워드를 간단하게만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론은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고요. 이 사람은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프랑스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금 미시적인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일반 관리론을 좀 거시적인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학적 관리론은 내용을 잘 보시면 종업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 종업원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관리론은 제너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자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좀 거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올에 따르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한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6가지 활동들이 그 교재 27쪽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기술, 상업, 재무, 보호, 회계, 관리라는 그 6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페이올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관리 기능이라고 보았고 요 관리 기능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는 걸 다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요 5가지가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계획은 전략 짜는 거예요. 조직은 구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지휘라는 거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조정은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거고 통제라는 건 이 조직 지휘 조정의 업무가 애초에 세운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5가지 기능을 주장했습니다. 이 5가지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인데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5가지를 쭉 적어 놓고요. 이거는 테일러가 주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올은 요 5단계 그리고 6개의 기능 중 관리 기능이 중시된다. 거시적인 이론이다 라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볼게요. 포드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테일러리즘이 있고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조금 발전시킨 게 포드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포디즘이라고 부르죠. F-O-R-D, 지금 포드 자동차 그 창업주가 만든 이론이에요. 포디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드주의의 포인트는 일단 테일러리즘과 거의 내용을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테일러는 일반적인 공장을 이야기했고 포드는 자동차 공장에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관리 방법이다 보니까 소위 또 라인을 따라서 물건이 이동을 하면은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물건이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이 사람은 이 일을,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작업장, 오늘날의 공장이죠. 이러한 공장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이동 조립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물건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조립법 또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개발한 게 이제 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드 같은 경우는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한 가지를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고임금 저임금비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고임금 저가격 정책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고임금을 준다는 건 오케이.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물건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높은 임금을 주면은 종업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이득이 된다. 결과적으로 종업원한테도 이득이고 고객한테도 이득이 되니 포드의 주장은 결국 봉사주의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가끔 시험에 그래서 포드는 대중에 대한 봉사를 중시했다라는 말이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포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한테도 많은 임금을 그리고 고객한테도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이제 함정 같은 보기가 이제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드는 기본적으로 노조를 싫어했어요. 내가 이렇게 임금도 많이 주는데 왜 굳이 노조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끔 시험 보기로 포드가 노조 친화적이다 또는 뭐 현대 노조의 등장에 기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보기가 나온다면 그건 틀린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그 디테일한 문제로서 그 같은 28쪽 하단의 그 4번 문제가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단순 암기 영역이거든요. 3S 도대체 뭐 과학적 관리론이나 이 포드주의에서 말하는 3S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1번 답지 스탠다드이제이션, 그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스페셜라이제이션 요 세 가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걸 보통 우리 과학적 관리나 포드주의에서 말하는 3S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이제 고전이론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지금 고전이론 뭐뭐 배웠다고요? 지금 고전이론의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일반 관리론 그리고 포드주의를 배웠습니다. 미국 이론이 두 가지예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가 이제 미국 이론이고요. 베버와 페이올의 이론은 유럽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이론은 공통적으로 좀 거시적입니다. 미국 이론은 공통적으로 좀 미시적입니다. 그런 특징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이론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공통점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 네 가지 이론은 전부 다 공통점이 가장 키워드를 하나 뽑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봐요. 사람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분업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능력주의 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이니까 금전적 인센티브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합리성, 경제성 이걸 강조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고전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이론이 이제 인간관계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신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고전 이론. 이건 이제 특정 교수님의 경영학 원론 교과서에서 신고전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적은 것이고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이론들 다음 시기 이론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인간관계론이죠. 학자는 메이오 그리고 웨슬리스버거 이 두 사람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웨슬리스버거는 메이오의 그 조수로 시작해서 나중엔 그 동료 교수가 된 사람이고 둘 다 하버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론이라는 걸 창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재미가 있어요.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포드주의가 미국에서 주류적인 이론이 되어 있을 당시에 메이오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발견됐느냐? 이 과학적 관리론, 포드주의가 적용되어 있던 한 미국의 공장, 이걸 이제 호손 공장이라고 불러요. 왜 호손 공장이냐면 그냥 공장 이름이 호손 공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호손 공장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되는 어떤 실험을 실시했어요. 그게 이제 호손 실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호손 실험의 내용은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 그대로 뭐 성과급이나 뭐 이런 거를 주면은 종업원들이 과연 열심히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성과급이나 이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작업의 조건, 아까 뭐 원 베스트 웨이, 유일 최선의 방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이나 작업 조건이 과연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한 실험이었는데요. 검증을 해봤다. 여러분, 만약 테일러가 맞다면 성과급 주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관료제 스타일이 맞고 포드주의가 맞고 페이올이 맞다면 특정한 작업 조건을 제공했을 때 종업원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업 조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시간, 동작, 연구 다 해볼 거니까, 그죠? 근데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 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작업 조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돈을 주나 안 주나 일하는 양이 비슷하고, 뭐 작업 조건이 좋은 방이나 안 좋은 방이나 작업하는 내용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좀 우리나라 뭐 한국의 뭐 원효대사 사상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뭐 이런 답변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왕따 될까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어떤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돈 준다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동료 작업자들이 이 정도까지만 일해야 된다. 우리가 돈 준다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다. 니들은 왜 일 안 해? 이런 소리 듣게 되니까 그냥 우리 이 정도만 하자. 이런 식의 그 압력. 뭐 중고등학교 때 우리 흔히 겪어보잖아요. 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공부 안 하고 싶은 시기에 갑자기 선생님이 자 시간이 남는데 우리 뭐 할까 했을 때 갑자기 한 명이 재수없게 손 들어가지고 진도 나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제 뭐 해야 돼 이런 표정 짓는 바로 그 상황, 이 작업 공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오가 이게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고 비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회적인 인간관을 이론의 중심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심리, 그리고 감정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다만 이 이론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돈이 필요 없지는 않죠, 그죠? 돈이 중요한데 이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의 반대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한쪽 극단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학적 관리론에 보면은 뭐 인간 없는 조직이란 말이 나왔죠. 저희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조직만 생각한다고. 얘는 거꾸로 조직 없는 인간이라고 보통 비판을 받아요. 회사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종업원들만 마음에 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도 나름의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단계를 겪다 보니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영 이론이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만 또는 사회적인 측면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뭔가 통합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행동과학이라는 거예요. 행동과학 이론. 영어로는 behavioralism 이라고 불러요. behavior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행동이에요. behavioral 이건 이제 형용사고, ISM 이념이나 주의를 뜻하는 전미사죠.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행동이 중요하다? 누구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본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사람의 행동. 제가 밥을 먹는데 제가 언제 밥을 먹느냐는 거죠. 첫째, 배고플 때 먹겠죠. 둘째, 배 부르지만 누가 먹으라고 할 때 먹겠죠. 전 대학원 다닐 때 밥을 하루에 2번 먹은 한 끼를 저녁을 2번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조교들끼리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자네 밥 먹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때 자네 밥 먹었나? 라고 지도 교수님이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본인이 식사를 안 하셨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먹고 왔는데요?
라고 말하면 교수님이 그럼 혼자 먹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심기가 불편하시면 혹시나 저의 졸업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항상 알려주신 게 있어요. 교수님이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면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배고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교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윗분들 보시는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첫째,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둘째, 이런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비헤이비어럴리즘의 포인트는 다학문,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 또는 간학문, 이 간은 사이간자를 써요. 여러 학문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경영학이 좀 잡학 또는 짬뽕 학문처럼 되게 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 기업 활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경제학도 가져오고 심리학도 가져오고 정치학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과학이 현대 경영학을 이루는 어떤 큰 배경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행동과학의 구체적인 학자 이름을 제가 안 적은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그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 이 학자들 대부분이 이 행동과학 시대의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학자 명칭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명만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그리거. 이 사람이 X론, Y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X론, Y론 이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사람을 좀 성악설에 가깝게 보는 게 X론적 인간관이고, 맥그리거에 따르면 기존의 모든 이론들은 사람을 X론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고 거짓말쟁이고 돈 줘야 일하고 자발적으로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 관리 같은 이론이 나온 거 아니냐. 관점을 바꿔라. Y론이라는 건 사람은 창의적이다. 놔둬도 일을 잘한다.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을 되게 좋게 보는 성선설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Y론적 관점으로 종업원들을 다루어야만 공장의 민주화 또는 산업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맥그리거 주장인데, 어쨌든 맥그리거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행동과학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1950년대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출제의 한 70%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의 이론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론은 빈도순으로 과학적 관리론이 압도적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거의 이론 문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게 과학적 관리와 비교가 되는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일러리즘의 그 전 단계 이론인 관료제나 일반 관리론은 가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까지가 거의 주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의 이론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의 이론들은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지만 가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다른 이론을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적인 용어의 뜻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뒷부분의 이론들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이론은 이런 겁니다 하는 그 의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학 뒷부분에 보시면 33페이지 현대경영 이론이 있는데 1번에 그 계량경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11장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랑 독일군이 싸웠죠. 그때 이제 미국이 나치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이제 최소한의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최적 공격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페이지 근대관리론이라는 게 있고요. 근대관리론이라는 것은 거의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사람 주장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버나드와 사이먼이라는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일단 세트로 버나드와 사이먼이 동시대에 연구했다. 이거를 좀 체크해 두시고요. 누가 선배? 버나드가 선배고 그 다음이 사이먼입니다. 가끔 그 지문에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런 문제를 봤는데, 버나드랑 사이먼 순서를 바꿔서 사이먼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버나드가 이론을 만들었다, 이런 보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제대로 된 보기는 버나드 이론을 영향받아서 사이먼이 정립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사다 보니까 족보가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버나드의 이론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협동체계. 누가 누구가 협동을 해야 되느냐? 노사 간에 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종업원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종업원의 노력과 경영진의 보상이 균형을 이루면, 그게 이제 본문에 보시면 조직 균형이라고 나오죠. 이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협동 시스템으로서의 회사가 제대로 굴러간다 라고 보았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권한 수용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한 수용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상사의 권한은 부하가 수용을 해야 비로소 권한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급 반장이 떠드는 동료 학생한테 야, 너 좀 조용히 해 라고 할 때, 네가 뭔데 나 조용히 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장이 할 말이 없어지죠. 네가 뭔데? 나 반장인데? 반장이 뭔데? 반장이면 다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이게 이제 권한이라는 게 먹혀 들어가려면 상대가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버나드가 처음으로 책에 썼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수용설 이론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이먼이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의사결정론은 우리가 나중에 4장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만, 포인트는 35쪽 중간에 보시면은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단어 하나는 한번 상식적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제한된 합리성,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합리성이. 이 말은 사람이 그러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비합리랑 제한된 합리는 다른 거예요. 비합리는 아예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고, 약간 사람이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물건 구매하실 때 나름 손해가 안 가는 거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해가 안 가는 걸 구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있죠. 이거는 내가 비이성적인 소비자라서가 아니라 나름 이성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했지만 정보와 지식의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제한된 합리성의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4장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먼도 그 35쪽의 그 사이먼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역시 권한 수용설을 같이 이야기했고, 이건 버나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쪽 3번 시스템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별표 쳐두시고, 뒷부분 이론 중에서 그나마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1960, 70년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론이에요. 시스템론이라는 게. 그 당시 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 대부분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말이 부제로 붙어 있어요. 모 교수님의 인사관리 책을 보면 인사관리론, 시스템적 어프로치, 뭐 경영학 원론, 시스템적 접근, 조직행동론, 의사결정론적 시스템 어프로치,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접근이랑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학계에서. 그러면 시스템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시스템, 우리 시스템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시스템이 엉성하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우리말로는 체계 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 이론을 보통 체계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체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체계라는 단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약간 그 조직도 같은 게 그려지지 않아요? 도식 같은 게 떠오를 거예요. 시스템, 체계라는 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렇게 짜여져 있고 또 짜여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말은 전체가 부분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부분으로 쪼개질 수 있는 전체 덩어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뭐 경영학 원론,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책은 어떤 의미겠어요? 경영학을 그 구성 요소로 쪼개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로 쪼갠다는 얘기를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학자들이 있어 보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단은 전체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부분은 또다시 그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위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 하위 시스템은 다시 그들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 인체 조직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몸은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는 곤충이죠. 그래서 뭐로 나누죠? 이제 뭐 호흡기관, 소화기관, 뭐 순환기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 기관들은 각각의 다시 구성 부분으로 쪼개지죠. 이런 논리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것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요. 시스템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가지죠. 항상성이라는 얘기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항상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관성이겠죠, 그죠? 회사는 굴러가던 방식대로 굴러가려고 하는 것이죠. 관행이 매우 중요하죠. 전례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 이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는데, 폐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시스템 외부와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그래서 외부와 교류를 하는 개방 시스템입니다. 인체도 밥을 먹어야 살죠. 회사도 주변 뭐 다른 기업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인 동과성 또는 등종국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equifinality,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교재 보시면 그 영어 단어가 풀 텍스트로 적혀 있는데 equi, 같다, final, 마지막. 그럼 equifinality, 등종국성, 이인동과성 이게 뭐냐 하면은 한자 단어가 다를 이자, 원인 인자, 같을 동자, 결과 과자예요. 원인은 달라도 결과가 같은 속성. 회사 시스템에서 원인이라는 건 투입 자원이에요. 결과라는 건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뭐 특정 회사 핸드폰이 터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터진 경우 그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모 회사에서 제작한 배터리를 쓴 핸드폰이 다 터졌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 핸드폰은 안 터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신문 기사를 읽는 순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핸드폰 배터리를 한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고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았을까? 나중에 우리가 전략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기업은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원을 여러 기업으로부터 분산해서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물량을 한 회사가 조달을 못할 수도 있고요. 설령 물량 조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 회사에게 의지하게 되면 그 회사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전략적으로 분산을 시키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유는 그 공급하는 2개 회사를 경쟁시켜서 원가를 좀 다운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너 아니라도 저쪽 회사가 있으니 가격을 좀 싸게 납품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핸드폰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2개 회사로부터 배터리를 조달받았는데 이제 한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쓴 핸드폰들이 자꾸 좀 터지고 있으니 이제 그거를 다른 회사 배터리로 교환해서 나눠주겠다는 게 지금 리콜 계획의 내용인데,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다른 배터리를 쓰더라도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죠? 리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 배터리를 쓰더라도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죄송하니까 바꿔드리겠다. 이게 리콜이죠. 그죠? 애플사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만들 때 3개 회사로부터 화면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소비자는 이걸 보고 어느 회사 디스플레이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소비자가 딱 보고 이건 삼성 거네? 이건 LG에서 썼네? 이걸 알게 되면 그건 회사가 퀄리티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는 거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원인이 달라도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강사라면 아침밥을 뭘 먹더라도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인동과예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특징들 한번 교재 키워드 체크할게요. 시스템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36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 개방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키워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투입을 우리가 산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그 앞 페이지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투입 과정 산출 말고 피드백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투입 과정 산출이 제대로 되었다면 소비자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그 피드백이라는 단어도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 그 시험에 나왔던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가 괄호 2번 개방 시스템 특징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엔트로피라는 단어예요. 엔트로피라는 단어 좀 체크해 두시고, 이거 알아두면 어디 써먹을 때 되게 많고 아는 척하기 좋거든요.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그 원래는 그 물리학에서 나오는 단어죠. 물리학에 보면 저희가 어설픈 지식으로 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력학의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뿐 그 내용은 보존이 된다. 그래서 뭐 물건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탁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들지만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뭐 이런 걸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이죠. 그게 1법칙이고 제2법칙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자꾸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된다는 건데, 그럼 엔트로피가 뭐길래 자꾸 증가하느냐? 엔트로피는 원래 어원이 무질서함의 정도 라는 의미래요. 그러면 무질서함의 정도가 엔트로피다. 좀 쉽게 생각하자면 쓰레기, 노폐물,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는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른다고요. 자, 물이 병에 들어있으면 이건 제가 마실 수가 있어요. 마실 수가 있는데 이 물을 바닥에 부어버리게 되면은 물의 양은 그대로지만 제가 마실 수가, 물론 바닥을 핥으면 되겠지만 그러지는 못하니까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엔트로피가 적은 상태고 쏟아버리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쏟아버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한 번 증가하게 되면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서도 예쁘게 만들어 놓은 집을 부술 수는 있어도 부서진 잔해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원래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그 엔트로피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구상에 쓰레기가 자꾸 쌓인다고 그걸 그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하던 또는 매장을 하던 없애야 되는 거죠.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즉 기업에서도 엔트로피, 쓰레기가 자꾸 생기게 되고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부의 엔트로피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부라는 건 마이너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적이라는 건 증가한다는 거고 부적이라는 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의 엔트로피, 이거를 반대로 엔트로피 증가를 추구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건 틀린 보기인 거죠. 엔트로피는 줄여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부정적 엔트로피다. 이 단어를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이론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10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 다른 이론들을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